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면서 15일로 미뤄놓은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또다시 요원해졌습니다. 문제는 예산안뿐만이 아니죠. 법인세부터 종부세까지 경제 주체들에 큰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줄다리기의 시계제로 상태인데요. 꼬여만 가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이고 돌파구는 없는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 세법 개정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내년 예산안 보통 때는 이맘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법정 통과 시한이 지난 2일 그걸 넘기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지난 9일 또 넘겼습니다. 두 번 다 넘겼는데 그런데 여야가 15일 합의 처리하기로 좀 일주일씩이나 미뤘는데 교수님, 법을 어겨가면서 두 번씩이나 지금 미뤘는데 왜 15일로 이렇게 늦추었죠? 이제 15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기국회 회기 본래는 12월 9일이었지만 그로부터 대략 일주일 정도 미룬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미루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당과 야당에 대한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게 서로 잘 이제 간철이 서로가 타협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최근에 보면 법인세 문제, 법인세,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분양주택 하는 거, 지역화폐 문제, 그다음에 우리 권력형 기관들에 대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들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생각이 다른 건 일찍이 같은 적이 없으니까 다룰 수는 있는데 아무리 다르더라도 밤새워 일을 해도 시원찮은데 15일로 늦추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거고요. 12월 2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 법적 의무가 이게 무슨 법이냐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12월 2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일을 넘어갔다라는 것은 헌법을 지금 위배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요. 예. 그리고 15일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의미는 16일 날 우리 그 지자체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 광역지자체는 16일 날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돼요. 광역자치단체는 그렇죠. 그리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광역지자체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한 5일 지나서 한 21일 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역지자체가 16일 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정부가 당연히 예산 심의가 완료가 돼야죠. 그런데 15일 날 된다는 것은 고작 하루 남겨놓고 처리가 되는 거여서 15일보다는 더 늦춰지면 절대 굉장히 지자체 예산 심의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예. 그리고 언론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법인세 문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 합의가 안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국회 내부 사정을 보면은 합의가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합의 안 되는 비밀 뭐예요?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은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예산 감액한 금액 정도로 증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깎은 만큼만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 3조 원 정도를 깎으면은 국회에서 한 증액을 한 3조 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국회에서 한 5조 원 정도 감액을 한다면은 국회에서 5조 원 정도 증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이 감액을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감액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재부가 좀 감액을 조정을 해서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들이 너무 적다. 조금 더 감액을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숨겨진 그런 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감액을 좀 더 하겠다. 그렇죠. 기재부가 조금 더 감액 규모를 이 감액을 많이 하면은 국회에서 증액을 그만큼 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야당이 보기에는 국회가 이 기재부가 이 감액을 조정하는 것들이 너무 적다. 조금 더 감액을 많이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야당이 좀 더 깎은 다음에 깎은 부분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좀 곳에 쓰고 싶은데 그렇죠. 정부가 깎을 수 있는 여지를 덜 줬다. 이런.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숨은 지금 통과가 안 되는 뭔가 이 서로 정말 실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겉으로 이게 법인세, 뭐 여러 가지 세법을 세우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게 봐야 그런데 되겠네요. 이번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여서 나온 거잖아요. 24조. 24조 정도 줄여놓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는 명분은 많이 줄인 거에서 더 깎을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부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오던 확장 예산이었는데 이제 줄였다. 많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 줄일 게 있겠냐 하는 그런 또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재정을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타이트하게 좀 하려는데 우리 이상민 위원님 말씀처럼 더 깎을 여유를 주면 야당이 어느 곳에 좀 그렇죠. 늘리고 예. 싶다. 뭐 늘리고 싶은 곳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깎겠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장 큰 갈등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 맞습니다. 예, 예. 25% 최고세율을 정부가 22%로 낮추겠다는 건데 예. 야당은 슈퍼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들어줄 수 없다. 자, 우선 약간 그 야당의 얘기를 조금 생각해 듣고 싶은데 이상민 의원님, 야당의 주장,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부자 감세다, 슈퍼 대기업 혜택이 특혜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야당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장합니다. 일단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인지 부자 감세가 아닌지는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뭐 25% 세율 적용받는 대기업은 대한민국에 한 100여 개밖에 없습니다. 100여 그렇게 개? 따지면은 뭐 슈퍼 정도 아니라 초초 슈퍼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네. 문제는 이 재벌 기업, 뭐 100대 기업이라는 것은 그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이 시민들도 그 100대 기업의 주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이것이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문제다, 또는 부자 감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프레임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부자 감세 프레임은 뭐 경제적으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큰 의미가 보고 없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과연 법인세를 깎았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의미가 있을까를 따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법인세를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에 따르면은 이 법인세율을 낮추면은 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뇌피셜로 하면 안 되고 실증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전 세계 뭐 경제학자들은 당연한 말이지만 법인세와 기업의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법인세를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투자가 활성화되나, 그 많은 논문들을 보면은 어떤 논문을 보면은 투자가 활성화된다라는 논문도 있고 투자 활성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예. 그 많은 논문들을 연구한, 그러니까 보통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결론은 뭐 투자가 는다 하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인세를 깎아서 투자가 는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조금 더 학문적인 실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실증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군요. 야당의 주장처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인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큰 기업들도 소액 주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 논리는 조금 뭐 어떻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면에서 우선 첫째, 여튼 야당은 부자 감세다. 최고세율을 왜 내리려고 하느냐, 왜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 부분과 두 번째, 투자로 직접 연결된다는 뭔가 확증적인 실증적 결과가 없다. 이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차피 조세법이나 조세 쪽을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은 이 다른 세목과는 성격이 달라가지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세원이 철철 넘치면 가장 첫 번째 없애야 될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도관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이게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법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어떤 최종적인 소득이 아니에요. 법인세 소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거기에 딸린 주주들한테, 그 주주도 법인 주주도 있고 개인 주주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은 뭐 투자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정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야, 법인세가 줄어들면 투자가 활성화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얘기고 제일 먼저 이 법인세에 대한 세목에 대한 성격으로 볼 때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가장 어찌 보면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로서 자꾸 낮춰가는 볼 거, 낮춰가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것이 상당히 학자들 간에는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부자 감세 얘기는 저는 이제 그게 관련이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실은 부자 감세라고 보기 힘들죠. 그건 아예 틀린 말입니다. 문장 자체가 틀린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고 말 자체가 왜냐하면 왜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그 가난한 자 부자 말할 때는 개인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는 어떤 법인격으로 부여된 실체에 대해서 고인 소득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뭐 가져서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주주한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부자 감세라 할 때 부자라는 말은 부적절한 말이고 그리고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 투자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어떤 논문은 뭐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이게 투자가 활성화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것보다는요. 법인세라고 하는 세목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낮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트렌드는 지켜져야 되고 전 세계들이 전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트렌드가 낮추는 다른 트렌드고요. 또 하나가 다단계 세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이제 부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세금은 이 누진 세율 적용을 하잖아요. 개인들. 지금 법인세 다단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법인세가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법인세 4단계였다가 2단계로 지금 바뀌겠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왜 잘못된 거죠? 다단계가 왜 문제예요? 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부과하는 우리가 말하는 헌법 11조에 의한 평등권에 의해서 배분적 평등에 의한 개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누진세율 구조 그 구조를 법인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실증적으로 우리 그 OECD 국가의 90% 국가들이 한 단계의 세율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율이 단일 세율이 단일 세율이죠. 단일 세율. 그래서 이게 벌써 이 나름대로는 이제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그 내용이죠. 예. 글로벌하게 법인세율은 낮춰가는 추세다. 4단계로 되어 있는 이 소득세 치는 누진 구조로 법인세는 단계는 줄이는 OECD에서 추세다. 예. 별로 없다.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 이 연구원님 어떻게? 글로벌 그 추세를 보면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는 조금 예전 얘기인 거고요. 예전에는 그랬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랬었었는데 그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오히려 법인세를 더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춰가는 추세가 있을 때도 있고 높여가는 추세가 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과거에는 낮춰가는 게 맞지만 현재는 조금 다시 높여가는 것이 추세로 변한 것은 맞고요. 현재는요. 그리고 이론과 실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뭐 법인세가 낮추면은 투자가 는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증 결과에 따라서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라는 실증 결과가 굉장히 많고 근데 가장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적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뭐 다단계로 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은 뭐 이게 단일 세율로 하는 것이 좋냐라는 OECD 것을 다른 나라들이 단일 세율이 많다. 대부분 단일 세율이 맞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색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색하지만 이게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다른 나라와 같지 않게 굉장히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누진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위쪽 그러니까 고수익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그러니까 저수익 이게 좀 영세 법인을 다른 나라보다 세율을 좀 덜 부과하는 거거든요.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려면은 위에 있는 기업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기업을 높여야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밑에 있는 기업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조금 한 영세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론과는 맞지 않게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저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좀 독특한 약간 좀 어색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4단계가 아마 일반 시청자들은 법인세율이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어색하다. 약간 소득세만 이렇게 누진 단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법인세 누진 단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4단계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밑에 세율을 영세 중소기업 세율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실은 이제 미국도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법인세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단계로 돼 있는 것을 이제 다른 타국에서는 야, 미국 같은 선진국도 저렇게 다단계로 돼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학자들 중에도. 근데 정말은 뭐 미국이 그렇다고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 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도 4단계 10, 20, 22, 25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20, 22로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 그죠? 밑에 단계에서는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실은 조세 쪽에는 이게 조세 문제는 이론과 어찌 보면 실무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조세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인 우리 기업이나 우리 개인들에 대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론과 실무의 어떤 괴리라고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법인세율이 좀 올라간 국가들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많이 고갈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는 채우기 위해서 법인세를 손을 댄 거죠. 그 법인세는 어찌 보면 상당히 이걸 그 법인세를 올리기에 개인 소득세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항이 좀 적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좀 적다고 하는 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을 법인세로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뭐 법인세 논의만 해도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 거냐 안 늘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도 조금 다르고 실증적 연구가 없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때 투자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늘었어요? 예, 그 산의 의복음이 늘었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는 너무 그 산의 유보금이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는 것들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그 우리 실증적 연구를 하지만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를 낮췄는데 투자 활성화가 안 됐다. 여튼 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데 전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여야가 이 부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예산안도 다 지금 늦춰지잖아요. 이 법인세 문제가 어찌 보면 여와 야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 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철학. 예.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윤석열 쪽 여당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쪽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야당은 나름대로 이제 뭐 공평 이런 문제, 나름대로의 어떤 분배 문제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밀리면은 서로가 정말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쉽게 합의가 되지 않겠네요. 법인세 갈등에 비하면 조금 쉽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상당히 타협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3주택자에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고 2주택자 이하는 조금 1주택자처럼 하겠다는 건데 야당이 조금 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야당은 그 1주택자와 2주택자까지는 그래도 여당안을 많이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3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는 이 여당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3주택자들에게는 그래도 중과세를 계속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다주택자들에게는 약간 좀 더 많은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어떤 좀 정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주택자를 야당은 2주택까지는 뭐 1주택자처럼 일반 과세를 하겠는데 3주택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3주택의 최고 세율이 지금 현재 좀 낮췄죠. 그래도 좀 낮추려고 안은 나와 있어요. 어떤 지금 6%였다가 뭐 5%인가 같은 내려가 있는 3주택도 3주택도 최고 세율은 좀 낮추는 거로 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무리 없이 좀 합의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근데 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인 체제 자체가 예전에는 각각 1주택, 2주택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합산을 하잖아요. 합산을 해서 합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똘똘한 한 채 자꾸 놔두니까 이쪽에 좀 값싼 두 채를 들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똘똘한 한 채가 더 잘 오르는데 여기가 더 이 값싼 두 채 들고 있는 쪽 이런 쪽이 더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개정안은 합산을 하는 거로 갔었죠. 합산을 하는 거로 갔는데 이 2주택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주택까지는 그렇게 꼭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이 사적 임대 시장도 여기서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2주택까지는 특별하게 뭐 중과세를 한다든지 예. 일반적인 가세 가격을 다 더해서 이렇게 뭐 그 누진세로 적용하는 문제만 만약에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저 페널티를 줄 필요는 없고 예. 다만 3주택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어느 정도 너무 그 공급면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불이익을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3주택자는 불이익을 줘도 되겠다. 예, 그런데 예. 3주택자가 지금 최고 세율이 6%입니다. 6%. 근데 이것도 조금 정부는 좀 깎자는 건데 깎자는 3주택자의 경우 맞습니다. 야당 이거 조금 깎아줄 지금 용인하는 자세입니까 이거?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그 6%가 작은 세율은 아니죠. 상당히 이게 큰 부담이 되는 세율은 맞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징벌적 과세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한 6% 정도거든요. 근데 원래 여당은 뭐 3주택, 4주택 상관없이 같은 가격에는 같은 세율을 부과하자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뭐 최소한 3주택 이상은 뭐 조금 징벌적인 그런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경우에는 현재 6%인데 최소한 5%로 지금 협의안은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연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게 많이 있을 테니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금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예산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내년 15일까지 이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현재도 서로 상당히 의견 차이가 크잖아요. 네. 양쪽 증액 감액 이 충돌하는 최대 쟁점 걸림돌은 뭡니까 지금? 예,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법인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부분. 지역화폐. 예. 지역화폐 부분. 그다음에 권력기관 예산 문제. 권력기관 예산.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그때 예산 문제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지금 다 나와 있죠. 테이블에는.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할 거냐 말 거냐 문제. 예. 이런 문제들도 예산 문제랑 관련되어서 지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예산을 이번 예산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걸 없앴잖아요. 예, 제로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수님 어떻게 그 정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역화폐 문제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지역의 문제에 한정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를 도입할 건가요, 말 건가의 문제도 지방 정부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뭐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 지원하는 예산을 계속 줄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는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로 저는 좀 봤으면 어떨까. 지역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말고 필요하면 지역 예산으로 지역 예산으로 도와라. 그런 얘기? 예, 그렇죠. 지방 교부세나 우리가 내려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지역의 문제로 봐야지 이걸 계속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건 저는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화폐 예산 지금 뭐 지역 예산으로 하지 왜 중앙 정부의 예산을 달라고 그러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역화폐라는 정책에 대해서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저도 이것은 좀 제로섬 게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지역 내가 돈을 여기서 쓸까 저기서 쓸까라는 것은 여기서 쓰면은 또 저기에서는 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화폐 예산을 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 구태여 뭐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중요한 예산 관련된 여야가 싸우고 있는 부분이 이게 임대주택 그리고 뭐 분양주택 관련 아주 예산 의견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 굉장히 의견 차이가 왜 커요.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인 대신에 이 분양주택 예산은 좀 늘렸어요. 그래서 그 분양주택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인 거고요.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 뭐 반지하 그런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분양주택 상당히 그 논란이 좀 큰데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문제는 어찌 보면 생각이 좀 차이다. 서민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민은 생각하는 방향 자체. 그러니까 생각은 동일한데 어떻게 하면 방법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현재 지금 우리가 분양주택을
자꾸 늘리고 임대주택을 줄이자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보면 집에 대한 어떤 소유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그 임대를 받아서 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그 임대주택을 내놓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강남에 임대주택을 내놨는데 그게 토지하고 이제 건물하고 따로 이렇게 분양을 한 경우가 있어요. 토지는 이제 정부에서 있고 그래서 그 경우가 했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득 보는 사람이 이것도 로또 당첨처럼 집값이 한참 올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투기의 어떤 수단처럼 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서 처음부터 이게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 같고 우리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이제 없지 않느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분양하는 걸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서로 만나서 좀 시간을 투자하면 타협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금 부분들은. 생각이 다르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가 깎으려는 임대주택 예산 꽤 큰 규모죠. 한 6조 원이 넘는 규모고요. 깎으려고 하는 게. 깎으려고 하는 규모만 6조 원이 넘으면은 뭐 내년도 예산안에 저는 핵심이 그 임대주택 예산 감액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임대주택 뭐 누구나 뭐 임대주택보단 분양주택을 선호하죠. 근데 문제는 분양주택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 금액을 마련을 할 수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특히 반지하 요 사태 참사 이후에 어떤 반지하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합의가 되고 있는데 그럼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당장 갈 수 있는 곳은 분양주택은 아니라 임대주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임대주택이 너무 과도하게 깎이지 않았나. 특히 임대주택 삭감 금액은 6조 원이 넘고 분양주택 증액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거든요. 비례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정부안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정부의 설명은 최근 2년간 좀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급증했던 임대주택 예산을 조금 줄인 거다, 뭐 정상화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확 깎는 게 아니고 확 줄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좀 단기 급증한 예산을 내려온 걸 좀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런데 야당은 강력하게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15일로 여야가 합의하기로 지금 약속은 했는데 만약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새로운 기한을 설정해서 또 서로 이제 타협을 한다는 그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시 기한을 설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이제 나름대로 단독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단독으로 야당안으로 야당이 어차피 의석이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준예산까지 가는 경우죠. 1월 1일까지도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1월 1일 이후에는 준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썼던 그런 어떤 루틴한 예산들은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 54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준예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산이 특정 당으로 한 당으로 단독 처리된 경우가 있어요? 여당 단독 처리된 경우는 대단히 많이 있고요. 특히 이명박 시대 때는 많이 그랬는데 야당 단독 처리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 그런데 그러니까 야당은 뭐 우리는 의석수가 많으니까 뭐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 도박 용어여서 좀 뭐하긴 하지만 블러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이 하고 있는 블러핑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안 되다가 준예산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둘 다 블러핑이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15일 날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일단 지자체가 예산 심의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날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 늦은 16일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는 저는 예측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당은 뭐 이렇게 서민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못하면 서민 감세를 하겠다. 감액 위주의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블러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거의 여야당이 모두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15일까지 저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1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날 극적으로 우리 극적 타결이 많거든요.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그러한 어떤 좀 좋은 소식을 좀 접하고 싶습니다. 절대 규모는 그러면 좀 늘어나게 될까요? 절대 규모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규모를 늘리기는 힘들 것 늘리기는 같고요. 어려울 것 예, 같고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서로 나름대로 그 안에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서로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는 야당이 내놓고 어떤 거는 여당이 내놓는 예. 그런 어떤 타협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16일부터니까 제발 15일이라도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합의 처리되길 기대하면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그리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